마치 먼 미래처럼 느껴졌던 그 양자 기술 그리고 조금의 특별한 방식이죠. 스펙이라는 상장 루트의 만남.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인플렉션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러분께서 직접 공유해 주신 인플렉션의 투자 설명 자료하고요. 또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나온 스펙 분석 연구 보고서 이 두 가지 핵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인플렉션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핵심 기술은 뭔지 좀 알아보고 또 이 회사가 추진 중인 스펙 상장 계획의 의미, 잠재적인 기회 그리고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위험 요인까지 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깊게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녹음 시점은 2025년 10월 31일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질문인데요. 인플렉션 대체 어떤 기업인가요? 간단히는 양자기술 기업이라고 하는데 양자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원자나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리법칙하고는 좀 다른 그런 독특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중첩이라던가 네, 중첩. 아니면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하나처럼 연결돼서 움직이는 얽힘 같은 거요. 얽힘도 중요하죠. 네, 인플렉션은 바로 이런 양자역학의 원리를 컴퓨팅이나 센서 같은 좀 실용적인 기술에 적용하려는 회사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회사가 내세우는 핵심 기술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인플렉션의 그 기술적 핵심 그리고 가장 큰 차별점은요. 바로 중성 원자, 뉴트럴 애톰스를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중성 원자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플렉션 자료를 보면요. 중성 원자 그 자체가 자연이 만든 완벽한 큐비트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큐비트라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인데요. 네네. 중성 원자는 어떤 원자를 쓰든 동일한 특성을 가지니까 균일성이 뛰어나고 외부 전자기장의 영향도 좀 덜 받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안정적이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다른 많은 양자 컴퓨팅 방식들이 아주 낮은 온도, 그러니까 극저온 환경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이 중성 원자 방식은 상온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온 작동이요? 와, 그건 정말. 이건 엄청난 운영상의 이점이죠. 네. 또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수천 개의 원자, 즉 큐비트를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고 배열할 수 있어서 확장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평가받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단순히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원자의 그 민감한 반응을 이용한 초정밀 측정, 그러니까 양자 센싱 분야에도 직접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강력한 장점입니다. 상온 작동에 확장성도 좋고 센싱까지 가능하다? 네,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이 중성원자 기술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네, 인플렉션은 그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이른바 풀스택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하드웨어 제품군을 보면 양자 컴퓨터인 스케일, 그리고 원자시계 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시계, 티커. 네. 그리고 양자 원리를 이용한 무선 주파수, RF 수신기, QRF. 또 GPS 없이도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양자 기반 관성 센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성 센서까지요? 에너지 생산 최적화, 국방 및 국가 안보,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 같은 과학 연구는 물론이고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AI나 GPU 성능을 양자 기술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AI 성능 향상이라 흥미롭네요. 예를 들어서 이 양자 센서 기술은 GPS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정확한 항법 정보를 제공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데 이게 바로 PNT 기술이죠. 위치, 항법, 시각 정보. 네, PNT. 국방 분야에서 중요하죠. 그렇죠. 국가 안보나 자율주행 같은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과도 좀 내고 있다고 하죠. 네, 인플렉션 자료에 따르면 가시적인 성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 국방부 DOD에 1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00억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규모의 양자 시계를 판매한 계약이 있고요. 오, 상당한 규모네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양자 기술을 탑재한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는 점, 실제 환경에 양자 RF 센서를 배치한 사례,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오류율을 낮추는 게 핵심 과제인데 이 논리 큐비트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논리 큐비트 연구. 네, 이런 실증적인 결과들이 아마 투자 유치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도 흥미롭고 뭐 초기 성과도 있어 보이는데 그럼 이 양자 기술 시장 자체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경쟁은 좀 어떤 편인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플렉션은 스스로도 투자 자료의 위험 요인 섹션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양자기술 산업은 아직 정말 초기 단계에 있고요.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아직은 좀. 네, 이제 막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상업화를 시도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시장 잠재력은 뭐 막대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앞서 언급된 AI 성능 향상이라든지 GPS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PNT 시장, 국방, 우주항공, 신소재 개발 등등 이미 존재하는 거대 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기대치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죠. 네, 시장 잠재력이 큰 만큼 경쟁 역시 매우 치열합니다. 여기서 양자 우위, 퀀텀 어드밴티지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양자 운위요? 네, 특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나 양자 센서가 기존의 가장 뛰어난 클래식 장치, 그러니까 비양자 장치를 능가하는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인플렉션은 자신들의 자료에서 센싱 분야에서는 이미 이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 그리고 컴퓨팅 분야에서는 현재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센싱은 이미 달성했고 컴퓨팅은 진행 중이다. 그렇죠. 주요 경쟁사로는 아이온큐, 리게티, D-Wave, QCI, 퀀텀 컴퓨팅 잉크 같은 기업들이 언급됩니다. 인플렉션이 제시한 비교 자료를 보면요. 최근 12개월 매출 LTM 레버뉴 기준으로는 인플렉션이 약 2,900만 달러로 경쟁사들보다 좀 앞서 있고요. 한 2조 4천억 원이 넘죠? 와, 18억 달러. 이것도 상장된 경쟁사들의 현재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상장 전 평가 가치라는 점, 실제 시장에서의 평가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경쟁사 대비 외형적인 실적이나 투자 유치 면에서는 일단 앞서 나가는 모습이긴 하군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회사가 택한 상장 방식이 바로 스펙 합병입니다. 처칠 캐피털 X, 처칠 캐피털 코프 X라는 스펙과 합병해서 증시에 입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스펙, 이게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 스펙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우리말로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약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요. 오직 비상장 우량 기업을 찾아서 합병하는 것. 이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먼저 증시에 상장된 일종의 껍데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껍데기 회사요. 백지수표 회사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하죠. 왜 멀쩡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방식을 놔두고 이런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을 선택하는 걸까요? 기업 입장에서 뭔가 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거겠죠? 네, 기업 특히 인플렉션처럼 아직은 좀 개발 단계에 있거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가 중요한 이런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몇 가지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전통적인 IPO에 비해서 상장 절차가 일반적으로 더 빠르고요. 또 합병 계약 시점에서는 주식 가격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속도와 가격 확실성. 네. 그리고 IPO를 진행할 만큼 재무적 성숙도가 높지 않은 기업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고 특히 미래의 재무 예측치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데 있어서 IPO보다 규제가 덜 엄격했다는 점. 이게 과거에는 큰 장점으로 작용했었죠. 과거에는요. 지금은 좀 다른가요? 네. 다만 이 마지막 부분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플렉션의 경우를 보면 이번 스펙 합병 거래를 통해서 약 5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 이상 되는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합병 전 기업 가치를 18억 달러로 평가받았고 이와 별도로 1억 2,500만 달러 이상의 파이프, 즉 상장 지분 사모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프 투자까지. 네,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과 높은 가치 평가를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스펙을 선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검토한 스탠퍼드 로스쿨 보고서는 이 스펙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경고를 보내고 있거든요.
듣기 좋은 장점들 이면에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구도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짚어봐야 할까요? 네. 스탠퍼드 보고서는 스펙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중요한 잠재적 위험들을 아주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역시 높은 비용 구조와 그로 인한 주주 지분 가치의 희석입니다. 기용과 희석이요. 네. 스펙 구조에는 설립자인 스폰서가 초기에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확보하는 지분, 이걸 프로모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보통 전체 지분의 20%에 달합니다. 20%나요? 네. 여기에 초기 IPO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워런트, 신주 인수권과 인수수수료, 법률 비용 등 각종 거래 비용이 더해지죠. 스탠퍼드 보고서가 분석한 과거 스펙들의 사례를 보면요. 합병이 완료되는 시점에 스펙이 보유한 주당 순현금 가치는 명목상의 $10가 아니고요. 평균 4.10달러, 중앙값으로는 5.70달러에 분고했습니다. 네, $10가 아니라 4, 5달러요. 그렇죠. 즉, $10를 투자해도 실제 회사로 들어가는 돈은 훨씬 적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최근에 딜 구조가 좀 개선되면서 이 수치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인플렉션의 경우 자체 추정치로 주당 6.40달러에서 6.60달러 정도를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30%에서 40%는 중간 비용으로 사라진다는 거네요. 와, 네, 여전히 상당한 비용과 희석이 발생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그럼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비용 부담은 주로 합병 발표 이후에도 주식을 팔거나 상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한 소위 남아있는 non-redeeming 스펙 주주들에게 전가되는 경향이었습니다. 이들은 합병 이후에 저조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에 합병 대상이 된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이런 비용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상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또 다른 심각한 위험은 주식 상환 위험입니다. 상환 위험이요? 네, 스펙 주주들은 합병 계획이 발표되면 합병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투자했던 원금, 보통 주당 $10죠. 거기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상환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상환을 요구하는 주주들이 많아지면, 즉 상환율이 높아지면 합병을 통해 회사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현금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높아지는데요? 스탠퍼드 보고서 연구 대상 스펙들의 상환율 중앙값은 무려 73%에 달했습니다. 73%요?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최근에도 59% 수준으로 여전히 높고요. 와, 그럼 주주 10명 중에 6, 7명이 돈을 빼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예상했던 자금 조달 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기업이 사업 계획을 위해 확보하려던 자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의 확실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인플렉션의 투자 자료에도 이 상환 위험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또 있나요? 그리고 합병 이후의 저조한 성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탠퍼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경험이 부족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비우량 스폰서가 주도한 스펙의 경우 합병 후 주가 성과가 시장 평균, 즉 벤치마크를 크게 밑도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비우량 스폰서요? 심지어 우량 스폰서의 스펙조차도 평균적으로는 벤치마크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합병 전 스펙이 보유한 주당 순현금 보유액이 낮을수록, 다시 말해 비용과 희석이 클수록 합병 후 주가 성과도 더 나빴다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수록 성과도 안 좋다? 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해상충 문제도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해상충이라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문제인가요? 스펙 스폰서는 합병을 성공시키기만 하면 초기에 거의 헐값에 확보한 그 프로모트 지분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 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나 합병 조건의 적성성보다는 어떻게든 합병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에 더 큰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스폰서는 일단 합병만 되면 이익이니까요. 그렇죠. 인플렉션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와 스폰서가 합병 후에도 지분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180일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하는 락업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히고는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락업 조건이 있긴 하군요. 마지막으로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재무 예측 및 공시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과거 스펙들은 전통적인 IPO보다 미래 재무 예측치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증권 관련 소송에서 미래 예측 정보 면책 조항 세이프 헤이버를 넓게 적용받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SEC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IPO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SEC가 이제 좀 엄격하게 본다는 거군요. 네, 과거 일부 스펙들이 좀 비현실적이고 공적적인 재무 예측치를 제시했다가 결국 달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긴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플렉션이 제시하는 미래 전망이나 재무 추정치 역시 자료에 포함된 광범위한 면책 조항, 디스클레이머하고 상세한 위험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아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와, 들어보니 스펙이라는 상장 방식 자체에 정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위험과 주의할 점들이 많네요. 그렇다면 이런 잠재적 함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인플렉션이라는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내세울 만한 강점은 무엇일까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정리해보죠. 인플렉션 측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역시 가장 앞세우는 것은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중성 원자 기술이 가진 잠재적 우위, 그러니까 상온 작동이라든지 확장성 같은 것들, 그리고 이미 양자 센싱 분야에서는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점, 이걸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웁니다. 네, 기술력이 가장 큰 강점이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시장 성과와 성장 잠재력도 강조합니다. 2025년 예상 수주 및 계약 규모가 약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미 엔비디아, 미 국방부, 나사 같은 굵직한 기관 및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 파트너들이 좋네요. 네, 그리고 비교 대상 기업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최근 12개월 매출 약 2,90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출 실적도 있고요. 경험 많은 경영진과 이사진 역시 중요한 자산으로 꼽습니다. 양자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사업 개발, 재무 등 각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 리더십 팀을 구성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고요. 팀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확보된 자금력입니다. 이번 스펙 거래를 통해 5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8,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금력도 있군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1억 2,500만 달러 이상의 파이피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는 것은 뭐랄까,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에 대해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파이피 투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물론 이러한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인플렉션 스스로도 인정하고 투자 설명서에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스펙 구조의 위험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의 사업 위험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회사 자체의 위험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기술 및 상업화 자체의 불확실성입니다. 중성원자 기술이 이론적으로는 유망하지만 이것이 대규모 상업용 양자 컴퓨터나 센서로 안정적으로 구현되고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히 오류 정정 기능을 갖춘 대규모 양자 컴퓨터 개발은 여전히 전 세계적인 난제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아주 어렵죠. 네,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산업 자체의 위험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양자기술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이고요. 기술 표준이 어떻게 정립될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쟁 환경이 급변하거나 시장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산업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 셋째,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앞서 언급된 아이온큐, 리게트 같은 회사들뿐만 아니라 구글, IBM 같은 거대 IT 기업들까지 양자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인플렉션이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죠. 경쟁이 정말 치열하군요. 넷째는 실행 위험, 엑스큐션 리스크입니다. 주요 파트너십 유지라든가 핵심 부품 공급망 관리, 특히 기술의 근간이 되는 콜로라도 대학으로부터 라이센스 받은 지적재산권, IP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고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향후 연구개발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 등도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매출 구조의 일부 정부 계약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잠재적 위험이고요. 아, 정부 계약 의존도도 있군요.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위험입니다.
인플렉션은 아직 설립 초기 단계의 기록으로 과거 지속적인 순손실을 기록해 왔습니다. 제한된 운영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인플렉션은 중성 원자라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양자 센싱과 컴퓨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상당한 초기 성과와 투자 유치에도 성공한 유망 기업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 및 시장 환경, 그리고 만만치 않은 경쟁 구도, 또 회사가 선택한 스펙스라는 상장 방식 자체에 내재된 구조적 위험과 회사의 재무적 과제까지 정말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참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최첨단 기술과 역사적으로 볼 때 투자자들에게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지 못했던 자금 조달 방식의 만남. 물론 최근 스펙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고 인플렉션은 이러한 위험들을 인지하면서도 자신들의 기술과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스펙 구조는 인플렉션이 전통적인 IPO 절차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구체적인 재무 예측치와 18억 달러라는 높은 기업 가치를 시장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뭔가 숫자를 딱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양자 기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본질적으로 엄청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초기 단계의 가치 평가와 미래 예측이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의 미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만약 그 예측이 크게 빗나갔을 경우 과거 수많은 스펙 사례에서 목격했듯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더 큰 실망과 손실을 안겨주는 잠재적 함정이 될까요? 이 딜레마야말로 인플렉션과 같이 미래 기술을 다루는 기업의 스펙 상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인플렉션이라는 기업, 그리고 양자 기술과 스펙이라는 주제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인플렉션 외에도 앞으로 더 깊이 알고 싶은 기업이나 기술 트렌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바탕으로 다음 분석 주제를 선정해 보겠습니다.